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미국의 금융 팽창 정책과 완화 정책과 중국의 긴축 정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중국이 최근에 금융 긴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자꾸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초 수준보다 더 올라갔다. 중국이 경제가 빨리 회복된 것도 있지만 금리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높여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대출도 상당히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주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 엔트그룹의 IPO까지 무산을 시키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중국의 주식시장이 조용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11월 달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화이자의 백신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뭐 10%, 20%씩 막 급등을 하는데, 중국의 주식시장은 그냥 조용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엔트그룹의 IPO 무산 이후로 나타났던 일인데, 중국은 왜 이렇게 긴축적인 정책을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는 않습니다만, 금리 제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달러와 약세 이런 걸 보잖아요.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는 않지만 뭐 가령 앞으로 뭐 2, 3년 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돈이 계속 더 풀려나가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이번 주에도 이제 뭐 FMC가 있습니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계속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계속 찍어댈 것이고, 그러면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가겠네.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이고,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달러화가 약세로 갈 만큼 돈을 많이 찍어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아직 경제가 회복 안 돼서 뭐 이게 확장적인 정책을 쓰는 거고, 중국은 경제가 회복이 돼서 긴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패권을 놓고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된 일입니다. 뭐 2014년, 15년 이럴 때는 두 나라 사이에 환율 전쟁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 이럴 때는 두 나라 사이에 무역 전쟁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좀 휴직이죠. 두 나라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올해 초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합의 1단계 합의를 하고, 지금은 좀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더 이상 큰 틀에서는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나라는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쓸 무기는 이게 팽창 정책이에요. 금융에서 완화 정책을 쓰고 달러화를 약세 정책을 쓰고, 이게 미국이 쓸 수 있는 무기고, 중국은 반대로 긴축을 하는 게 중국이 쓸 수 있는 무기라고 봐야 됩니다.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늘 그랬는데, 가령 뭐 2차 대전이다, 전쟁이 날 때도 미국은 전쟁 나면 주가 떨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전쟁 나면 뭔가 허리띠 졸라매야 될 것 같죠. 미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베트남 전쟁 때는 그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국내에서 반전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곤 했었죠. 소비에트와의 그 냉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 시기에도, 그때 이제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하고 사이의 냉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끌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하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세금 대폭 완화하고, 그 다음에 계속 확장 정책을 쓰고, 그리고 초기에는 달러 강세로 갔습니다만 달러를 약세로 가면서 일본이나 유럽한테, 야, 우리가 지금 소련하고 냉전한다고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 너희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우리 돈 많이 찍어댈게. 너희들도 좀 협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팽창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를 하기가 어려운 게, 미국이 열심히 돈을 쓰면서 지금 소련하고 냉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야, 미국이 돈 저랬으면 우리는 거기서 좋은 것만 쏙쏙 뽑아먹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유럽과 일본도 전부 다 부양책을 막 쓰죠. 그리고 워낙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수출이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이 달러 약세를 끝내줄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내수 부양 정책을 쓰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팽창 정책을 쓴 게 여기저기 막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냉전이 끝나는 시점이 1987년으로 보거든요. 1987년 12월에 고르바초프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에 와서 군축 합의에 서명을 합니다. 이게 냉전의 끝으로 보는데, 물론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는 큰 일입니다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미국에 오기 딱 2달 전에 87년 10월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이제 블랙 만데이라고 부르죠. 1987년 10월에 월요일 날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인가 폭락을 해요. 딱 하루에 떨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동안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계속 상승하던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해요. 이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뭐 블랙 먼데이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게 컴퓨터에 의한 매매가 그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죠. 방아쇠를 당긴 거는 아마 컴퓨터일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왜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 상황이 왔겠느냐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자동 주문 또는 컴퓨터에 의한 매매 때문에 발생한 일이면 그 다음에 돌아갔어야죠. 안 돌아가고 이게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2년이 걸리거든요. 2년이 걸리거든요. 뭔가가 있었다는 거, 뭔가가 있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냉전 끝났네? 그러면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더 이상은 계속 퍼부어되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쟁 중이야. 냉전도 전쟁이라고 보면 전쟁의 고통을 우리는 돈 풀어서 고통을 안 느끼게 하겠다. 우리가 전쟁에 쓰길라 그러면 사람들이 전쟁이 개인적으로 크게 뭐 손해날 건 없네.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라고 느껴야지만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래야지만 전쟁 수행이 원활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확장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그 전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경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려울 때마다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근데 미국은 옛날부터도 미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그래 왔느냐? 아닙니다. 미국도 자기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닐 때, 자기가 패권 국가가 아닐 때는 반대로 긴축을 썼습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은행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전부 다 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 뭐 일본은행 중앙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그 다음에 중국 인민은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다 중앙은행들이 은행이라고 붙이는데 미국만 연준이래요. Federal Reserve라고 부릅니다. 연방준비라고 불러요. 왜 얘만 리저브냐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는 중앙은행이 없었죠.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가 없애고 막 그랬어요. 은행이나 중앙은행 있으면 저 유럽의 절대왕처럼 나쁜 짓을 하는데 중앙은행을 동원할까 그런 생각으로 이게 중앙은행 만들었다가도 없애버렸는데 19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당시에는 패권 국가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서 팽창 정책을 쓰게 되면 확장 정책을 쓰게 되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금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금이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낮춰버리면 사람들이 파운드화가 금리가 낮네? 그러면 파운드화로 예금됐던 금을 찾아가지고 다른 나라 금리 높은 나라로 금을 빼내가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영국 경제가 악화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돈을 늘리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완화 정책을 쓰려고 그러면 오히려 금을 들어오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금리를 높이는 일이 더 필요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나라로 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경제가 돌아요. 이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지 경제가 좋아진다? 그거는 반드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본위지에서는 반대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이제 영국이 자기 경제 좋게 하려고 파운드와 예금리를 올려버린 거예요. 전 세계 금이
영국으로 다 들어오는데 미국이 제일 힘들 때 1907년 공황을 겪었는데 영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미국에 있던 금들이 쭉 빠져나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은 공황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걸 겪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면 긴축하자. 돈 못 빠져나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우리도 좀 준비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금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자, 리저브를 만들자. 그래서 영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금을 가져가려고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 그거 못 나가게 막자. 이게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준, 페더럴 리저브 이렇게 부르는 게 리저브가 금을 보관하는 저수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각 주가 하는 게 아니고 연방 정부가 직접 한다라고 해서 그걸 연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부가 사실 하는 건 아니고 1907년 공황을 겪으면서 그때 JP 모간이 선두에 나서가지고 그 공황을 이겨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털어서 이제 패닉 셀링, 막 사람들이 마구 팔고 하는 거를 사면서 이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민간이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이런 리저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게 정부기관도 아니고요.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도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가 패권 국가가 아니고 자기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긴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패권 경쟁을 하면서. 물론 이 연준의 힘이 커져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국이 1차 대전 이후로 힘이 약해지고 하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로 서서히 1차 대전 이후로 부상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은 패권 국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려우면 달러 약세로 막 밀어붙입니다. 돈을 마구 풀어댑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도 그랬죠. 당시에 닉슨 행정부, 닉슨 대통령 시기인데,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전쟁이 졌죠. 미국의 위신이 말이 아니고 베트남 전쟁 때 너무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부터 모든 게 난리가 아닌데 그때 nik슨 대통령이 한 정책은 허리띠를 들려면 긴축 정책이었느냐? 아니죠. 돈을 더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의 가치가 유지가 안 됩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으니까 달러가 금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금에 대해서 달러를 고정시켜 놓고 있었는데 값어치를 이걸 깨버리죠. 이게 근본이제를 없애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1971년이죠. 그러면 1973년에는 결국 고정환율이 다 변동환율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건데 돈을 계속 푸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돈을 계속 풀고 하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런 식으로 당신네들 돈 풀어대면 인플레이션 온다. 당신네들 지금 기축통화 아니냐. 기축통화가 그렇게 찍어내면 사람들이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돈값이 폭락을 한다. 지금 봐라. 이미 금값이 폭락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몇 년 있다가 1974년에 중동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도 폭등하고 난리가 났죠. 모든 자원이 다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돈값이 폭락하는 일이 발생했죠. 근데 이걸 1971년에 뭐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돈 이렇게 풀면 결국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고 돈값의 폭락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재무장관한테 제발 그런 정책 좀 하지 마라. 돈 가치를 유지하려고 해라. 라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닉슨 행정부 시절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존 코넬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미국이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맞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달러와 그거 우리나라 화폐가 맞다. Our currency가 맞다. 근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그런 문제는 아니 그걸 왜 우리 보고 해결하라는 당신들의 문제 아니냐. Your problem. Our currency, your problem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달러 찍어서 뭐 달러 약세가 왔다 치자고 그러면 그 뭐 우리 커런시니까 우리 화폐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우리가 한 거는 맞는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생긴다? 당신네들이 인플레이션 걱정되면 당신네들이 긴축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 보고 긴축하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패권 국가가 정말 유리한 거죠. 자, 인플레이션 생긴다. 미국이 나빠질 건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이 이 우주에서, 이 은하수 안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구 안에서 미국이 자기가 제일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제일 먼저 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달러를 마구 찍었다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발생할 거냐라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국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서 미국에 제일 비싼 값을 판다? 미국에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싼 값으로 미국 안에서 물건을 산다? 전 세계에서 싼 물건들이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먼저 인플레이션 생긴다? 그럴 일은 없겠죠. 인플레이션 생기면 달러를 마구 찍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제일 늦게 발생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좋은 거는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정말 좋은 점은 좋은 거는 자기가 제일 먼저 갖고 나쁜 거는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단 남 생각 안 해요. 아니, 지금 유럽 경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이 계속 유로가 강세로 가면 야, 유럽 저거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유럽도 한 잃어버린 20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우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됐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패권 국가하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달러를 마구 찍어서 일단 가고 자기 경제부터 끌어올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경제가 좋아지고 나면 그때부터 가서 뭐 미국이 가령 연준이 금리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 경제가 좋아지고 나면 그때 가서 뭐 달러 강세가 하고 그때 가서 유럽 생각해주고 다른 나라 생각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패권. 미국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패권 국가, 국제결제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자기 이익에 부합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그 패권 국가가 아니고 국제결제통화가 아닐 때는 미국도 영국과 그래, 쟤가 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쟤랑 패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네라고 했을 때 돈을 모아두는, 금을 모으는 리저브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제결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팽창 확장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히 금융 확장 정책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숭홍빈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1권, 2권, 3권, 4권까지 있는데 이 전체 내용에 물론 1권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1권에서 뭐 2권, 3권, 4권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책에서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금융 자본은 양털 깎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막 팽창 정책을 쓰고 달러를 마구 풀어내잖아요. 예전에 일본은 달러 약세를 엔화 강세가 왔죠. 그러니까 수출이 박살나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대규모 내수 부양을 하죠. 대규모 내수 부양.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가도 급등하고. 근데 이게 이제 양털이 자라게 하는. 그러고 난 다음 어느 순간에 이제 미국은 자기 경제 다 회복되고 나면 그때 급격하게 긴축으로 들어요. 연준이 금리 쫙 올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본도 한창 막 버블 가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양털 깎기, 양털이 자라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급격한 긴축 또는 돈이 확 빠져나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던 가격을 훅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 해서 한 번씩 이익을 챙긴다. 평소에는 얘들이 뭐 이익을, 조그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 큰 사이클에서 거대한 확장 정책을 썼다가 금리를 그 다음에 확 올리면서 양털을 한번 확 깎아버리는 그런 정책을 쓴다. 이게 이제 화폐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왜 저렇게 됐느냐, 잃어버린 20년 왜 갔느냐. 그때 미국이 그런 확장 정책을 쓸 때 같이 확장 정책을 써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난 2008년에도 미국이 금융위기 왔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확장 정책을 썼어요.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확장 정책을 단기적으로 썼죠. 근데 그게 2010년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금융의 긴축 정책을 시작합니다.
2010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해요.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15년 9월인가? 그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2010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확장 정책이라는 건 빨리 하고 금융 확장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버블로 들어갈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확장 정책을 잠깐 쓰고 그 다음에 재정 확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재정 확장 정책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 확장 정책은 금방 걷어들여 버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오히려 달러화가 들어오게 하고 이 들어온 달러가 주식시장에 들어가 흥청망청 못 쓰이게 하려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을 IPO 같은 걸 차단하고 이 들어온 돈은 중국의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래서 이제 달러화를 리저브, 저수지 같은 거에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의 중국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이 하는 걸 보면서 참 금융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90년대 초반 수준인 것 같은데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런 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이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더 GDP, 1인당 GDP 더 높고 하지만 돈에 대한 개념은 중국 사람들이 훨씬 예전부터라도 굉장히 높은데 정확하게 돈의 질서, 돈의 흐름, 이게 이제 패권 경쟁에서도 저는 중국이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완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미국 주도의 완화 정책과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다 퍼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양털깎기 같은 것들을 몇 번 겪어왔기 때문에 야 미국이 저렇게 쓸 때 우리도 같이 쓰면 버블 오는데 미국은 그러다가 갑자기 확 빠질 건데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가 그때 빠질 수 있을까? 그동안에 미국이 완화 정책 쓸 때 같이 완화 정책 갔다가 날 새는지 모르고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긴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 가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뭐 어마어마한 완화 정책을 쓰고 있고 뭐 돈 값어치가 뭐 순식간에 떨어지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축통화 국가가 너무나 분명한 정책을 확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Our currency, your problem이라고 하는 your problem의 핵심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당신네들이 아무리 인플레이션 안 생기게 하려고 막고 있어봤자 달러화 값이 떨어지고 달러를 그렇게 풀어버리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한다. 당신네들이 그거 피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긴축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Our currency, your problem이라는 그런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전 세계적인 완화 정책 이렇게 뭐 불러도 무방합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무리겠죠. 그래서 미국만 보고 상황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중국도 지금은 이제는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